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최첨단 AI가 만들어낸 반짝이는 데이터 홀로그램들이 허공에 부드럽게 떠 있습니다. 네, 아주 미래적인 풍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당신의 손끝에는 아주 따뜻한 온기를 품은 오래된 종이책의 거친 질감이 느껴집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막 내린 향긋한 차 한 잔이 놓여 있고요. 과거의 지혜랑 미래의 기술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형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움을 진심으로 즐기시고 이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쏙쏙 짚어내길 원하시는 분. 바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죠? 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당신을 오늘 이 깊은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번뜩이는 통찰과 지식을 발굴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출처부터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기대되네요. 어떤 자료죠? 바로 2026 2월 15일 대한민국 울산에서 진행된 강연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꽤 묵직한데요. 1394 7강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와,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라? 네, AI가 인간의 거의 모든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노동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강연자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파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료에 담긴 독특한 주장들을 있는 그대로 치우침 없이 해체하고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AI가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가장 먼저 근본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보통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육체 노동이나 단순 사무직을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출처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강연자는 현재 교사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아주 직설적인 화두를 던지거든요. 만약 교사가 과거처럼 그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만 하려 든다면 그것은 완벽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아, 시간 낭비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강연의 프레임에 따르면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 자체는 이미 AI나 인터넷이 인간 교사보다 압도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양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날 지식이라는 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시지 한 통 보내거나 검색 한 번이면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 지식 습득만을 목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억지로 모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확실히 비효율적이긴 하네요. 출처는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언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시선이 딱 멈췄던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미술 수업을 언급하는 대목이었어요.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요? 그냥 AI하고 놀라고 하세요. 하하, 아주 파격적인 발언이네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사실 미술이나 예술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지식은 오히려 AI와 상호작용하면서 습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아주 과감한 선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식도 기술도 AI가 다 가르친다면 미래의 학교랑 교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출처가 주장하는 교사의 진짜 역할이 등장합니다.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죠? 이미 외부에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온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사회교육이군요. 네, 다시 말해서 학교는 지식 주입소가 아니라 사회교육과 수련의 장소로 완전히 변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교육의 장소라. 그렇다면 학교에 가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강연자는 교육 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데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주 3일만 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 3일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자습을 하거나 진짜 사회적 삶을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의 학창 시절이 일주일 내내 좁은 교실에 갇혀서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에 주 3일만 학교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수련하고 나머지는 사회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교실 밖에서 진짜 세상을 배운다. 생각만 해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교육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 즉 일터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네요. 출처는 화제를 자영업,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업의 미래로 전환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 서빙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테이블로 갖다 주고 차를 내어주고 결제를 받는 식의 일은 완벽하게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로봇이 이미 그 물리적인 이동이나 계산 업무를 오차없이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강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죠? 서빙이라는 물리적인 일, 영어로 레이버라고 하죠. 이 일이 없어지는 대신 인간이 고유하게 해야 할 활동, 액티비티의 자리는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해진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아, 단순 노동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통찰인데요. 로봇과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죠?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게 아니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리고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얼굴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밖에 많이 춥죠 라고 다정하게 건네는 그 한마디요. 아, 그 따뜻한 상호작용이요. 네. 강연자는 이것을 단순한 친절이나 서비스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미묘하고 따뜻한 휴먼 터치는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도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핵심 논리죠.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강연자는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데요. 우리가 찻집이나 카페에 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아주 독특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진짜 이유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우리는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 물리적인 액체인 차를 마시기 위해 그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모자라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굳이 사람과 공간을 찾아간다는 설명이죠. 와, 결핍을 채우러 간다. 그래서 출처에서 대한민국의 시설 좋은 찻집이나 레스토랑들이 단순한 성업 공간을 넘어서 전부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런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카페가 곧 연구소다. 이게 이 강연의 아주 독창적인 프레임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대형 찻집에로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를 해놓고 커피를 파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공간 안에는 반드시 뚜렷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테마가 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찾아오게 만들고 나아가 공간 안에 멘토나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무언가를 배우고 차를 마시면서 배운 걸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진정한 에너지 충전소이자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건 상업 공간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카페를 여는 이유는 훌륭한 커피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인데 만약 공간의 목적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강연자는 이 세계관 안에서 거의 절대적인 법칙처럼 작용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15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이른바 30%의 법칙입니다. 30%의 법칙이요? 네. 만약 누군가가 오직 차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1차원적인 목적으로만 접근해서 찻집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장사가 잘 안 될까요? 출처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자신이 번 돈의 30%부터 거치게 된다. 즉 필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쫓으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네, 강연자는 이미 현실에서 그런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상업 공간을 운영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떤 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 생각의 질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의 맥락에서는 이윤 창출이라는 결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가치를 제공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무너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논리입니다. 이어서 출처는 시선을 자영업에서 좀 더 넓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토 전체의 상황으로 확장합니다. 강연자는 현재 대한민국을 이미 고도로 발달한 지식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이 똑똑한 지식사회에 단순한 일꾼들만 득실거리고 있다는 점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맞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의미의 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로 변화하지 못해서 사회 전체가 성장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진단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 매우 뼈아픈 팩트체크를 감행합니다. 그 부분 정말 맵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민족, 그러니까 인터넷 강국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출처의 비판은 아주 냉정합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잘 다루는 민족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통해 지식을 결합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을 갖고 놀며 쓰레기 같은 정보만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정보라는 표현이 꽤 강렬하네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숏폼 영상이나 자극적인 가십거리만 소비하는 현대인들의 그 도파민 중독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출처는 과거의 인터넷 카페 문화나 현재의 인스타그램 같은 화려한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질적인 성장 없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죠. 이 강연의 시각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입니다. 지식이란 그저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뽐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식의 진짜 용도는 뭔가요? 지식은 밖으로 꺼내서 서로 부딪히고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것보다 더 질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일종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식의 습득은 끝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라는 명쾌한 정의죠. 지식은 연구를 위한 재료다. 그렇다면 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바로 3인1조의 법칙입니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 하는 연구는 진정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출처는 말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최소 3명이 1조를 이루어 연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3명이 모여서 에너지가 맞으면 5명이 되고 7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3명 모이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강연자도 정확히 그 현실의 딜레마를 지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3명조차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툭 하면 깨진다는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하죠. 세대 차이가 난다, 성격이 안 맞는다, 가치관이 달라서 도저히 같이 못 해먹겠다며 너무 쉽게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출처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고 느꼈어요. 저도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면 아유 안 맞아 그냥 찢어지자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회피해버리죠. 그런데 강연자는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왜 안 맞을까? 무엇이 우리를 충돌하게 만들까? 이걸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 바로 그 갈등 자체를 연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모인 진짜 목적은 일이 잘 풀리는 걸 보기 위함이 아니라 안 맞는 이유를 찾아내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통찰이죠. 갈등을 대하는 태도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연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 단계 성숙한 문화인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연자의 깊은 의도입니다. 문화인이요? 네, 이제 단순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질 높은 일을 하는 시대는 끝났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문화인이 질 높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서로 충돌하기만 할 뿐 그 갈등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노동자에서 문화인으로의 진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연의 후반부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국가와 인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기술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우리는 기술에만 안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화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출처는 강조하죠.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팝,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강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오락거리로서의 유행을 넘어서 인류 사회 전체가 정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문화활동,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철학적 배경이 등장하죠.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네, 상당히 전통적이면서도 거대한 스케일의 철학이 차용됩니다. 강연의 세계관 속에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장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부국강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함, 즉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며 만들어내는 최첨단 AI, 반도체, 통신망 같은 기술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실어 나르기 위한 도로망이자 인프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술은 고속도로고 문화는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없이 텅 빈 고속도로만 닦아놓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강연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어떤 경고죠? 아무리 질 좋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철학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결코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요. 네, 앞서 카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경고의 확정판입니다. 기술만 믿고 질 떨어지는 단순 노동이나 정보의 양산만 계속한다면 결국 인간은 AI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밥벌이고 하는 고역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활용하는 숭고한 도구로 격상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각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출처의 마지막 조언은 다소 직설적이다 못해 매섭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나 잘해라. 내 공부를 해라.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너무 쏘아붙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전체 맥락을 짚어보고 나니 그 의미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표현은 거치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당신은 그저 시키는 일을 기계처럼 잘해내는 일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탓할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군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남을 탓하거나 사회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는 강력한 조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채운 사람만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고 인류에 기여하는 문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를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AI가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노동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강연이 제시하는 생존 전략은 교과서 지식을 더 빨리 암기하거나 기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했죠. 오히려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고도의 인간적인 영역, 즉 차가운 문을 열고 들어온 타인에게 다정한 온기와 에너지를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는 문화인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자의 세계관에 따르면 다가올 미래에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됩니다. 그렇죠. 휴먼 터치.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수학 공식을 밤새워 외우고 코딩을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타인과 교감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는 이 휴먼 터치의 능력을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길러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친절한 미소를 짓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채워주는 당신만의 테마를 일상적인 삶이나 현재 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강연의 주장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경고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신선한 시각과 질문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당신만의 항로를 찾아가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 큰 영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만의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며 멋진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